해봅시다. 4회차 4가 이제 우리가 재정정책의 기본적인 어떤 정부가 돈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통해서 배우는 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국공채를 민간한테 발행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중앙은행한테 국공채를 발행해서 그 돈, 그러니까 화폐를 더 발행하고 그 돈으로 재정 정책에 사용하는 그런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재정 정책, 단순하게 재정 정책만 사용하는 그런 정책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화폐를 증발시키는 그런 방향은 이제 통화 정책까지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즉 총 수요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G와 그 다음에 T가 같이 늘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T를 늘린 만큼 G를 사용했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은 균형 재정이라고 하기로 했었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일단은 우리가 단순하게 제가 그림 아마 그릴 공간 자체는 ISLN 평면만 그릴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평면을 더 그릴게요. 자, 일단은 하나는 똑같이 우리 이전에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외생변수에 충격을 주는 IS의 변형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궁극적으로 G와 T를 움직여서 IS 곡선 혹은 LM 곡선이 계속 상하방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걸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는 이러한 그래프를 가진다고 했었고, 그리고 ISL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G를 늘리면서 그 해당 분을 어디서 가져오면 TN에서 늘리기로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자, 다시 할게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YD가 늘어났을 때 Y가 이렇게 되는 건데,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G만 늘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G만 늘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YD가 요만치 움직이죠. 근데 우리가 T까지 늘리니까 우리 이 실제 수요 함수에서는 가계와 기업가, 그다음에 정부의 수요 함수에서는 T가 음의 항으로 있었죠. 기억 안 나나요? 그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의 함수에서 이 C 함수에 C0 더하기 MPC 곱하기 괄호하고 Y 마이너스 T라고 있었기 때문에 T가 음의 항으로 있고, 즉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국민의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좀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게 왜 늘어난 만큼 줄어들지 않냐? 왜냐면 G랑 T를 똑같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승수를 하면서 균형 재정 승수하면서 우리가 다뤄봤어요. 우리가 G가 늘어나면 그랬을 때 일단은 그래프만 일단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만큼 모든 효과를 다 발생 못하고 세금만큼 깎이니까 나의 실질소득이 어느 정도 감소해서 여기까지만 가겠죠. 그러니까 IS 곡선도 궁극적으로 갈 텐데, 요 정도 이렇게 될 텐데, 그랬을 때 G0와 T1이 있고 G1과 T1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IS 곡선이 일단 우상향 할 테니까, 아니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테니까
그건 팩트잖아요. 외생 변수가 변했으니까 이자율이 변해서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S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테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기서 여기의 효과 y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전개가 안 좋을 때 g를 늘려서 세금을 늘리면서 g를 늘리면 y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우리 이미 이거 했죠. 균형 재정 흡수하면서 했었어요. 지금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g를 늘리면 y가 얼마만큼 늘어나냐고 했냐면 이만큼 늘어난다고 했죠. 균형 재정 흡수를 위해서. 자, 그런데 t가 변하면 얼마만큼 변하냐면 y는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했었죠. 기억이 안 나나요? 네, 나죠? 그러니까 그 y는 이렇게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t가 변하면 얼마만큼 변하냐면 1-npc 분의 -npc가 있다는 거죠. -npc. 그래서 요만큼 변하는 건데,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g랑 지금 t랑 같다라고 놓고 뭐 그랬죠? g의 증가분만큼 t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g를 증대시키면은 y가 1-npc 분의 1 곱하기 g의 증가분만큼 우리가 변하는 건데, 세금을 그만큼 늘리면 여기서 t를 g라고 바꿔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세금을 요만큼 늘렸을 때 y는 요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궁극적으로.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합하면 y는 g가 변한 만큼만 변할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y0가 있고 y1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자, 그런 과정을 이거는 전혀 필기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봐도 돼요. 이건 선택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냐면, 자, 여기서 g가 올라갔죠. g가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원래 그냥 g만 늘리면 승수 효과에 의해서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가서 여기까지가 달성이 되겠죠. 여기를 y2라고 하고 여기를 y0라고 하면 원래는 y0에서 y2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요만큼 다시 줄어들게 되죠. 왜? 얘 때문에. 정확하게는 얘였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받쳐서 지금 얘는 지금 상승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에 있으니까 하락을 할 거고, 그의 양만큼 줄어든 게 요만큼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y1은 g의 증가분만큼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그걸 아이스팩맨에서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일단은 네. y2까지 갔다가 y1으로 가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y0에서 y2까지는 얼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1-npc분의 1에 g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요만큼 y가 증대된 효과니까, 여기서는 단순한 승수에서는. 그런데 세금까지 늘렸으니까, 그래서 y0에서 y1까지는 궁극적으로 얘만큼만 늘어나게 된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금이 늘어나서 각 국민의 저축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자율이 늘어나가지고 투자가 감소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이러한 효과를 뭐라 그랬죠? 방금 전에 구축효과라고 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A점이 있고
그런 다음에 B점이 있고 C점이 있다라면 궁극적으로 일단 결론적으로 A에서 C점으로 가는데 정확하게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그 효과는 승수 효과인 거고 단순하게 있는 승수 효과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B에서 C로 이동하는데 요만큼이 구축되어 있는 거죠. 구축 효과가 요만큼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됐나요? 이해가 안 된 사람 요만큼 승수 효과가 발생한 거고 멀티플라이어 이펙트가 여기서 발생한 거고 요만큼 구축된 겁니다. 효과가 쉽게 말해서 구축 효과가 딱 요만큼 일어났다고 보면 되죠. 요만큼 구축 효과가 일어날 만큼 요만큼 일어났다. 자, 됐죠? 자, 첫 번째는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단순하게 G만 늘렸다고 합시다. 자, G만 늘리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G를 늘리는 건 세금을 안 늘리고 국공채를 발행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지금 YD에서 YD 다시까지 움직였어요. 일단 처음에 그죠? G가 늘어나서 일단 움직였는데 T까지 늘리면서 이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갔다가 내려온 효과인 거잖아요. 간 효과가 승수 효과인 거고 내려온 효과가 구축 효과인 건데 지금 국공채를 발행하는 이 모형에서는 여기서 사용되는 이 세금 즉 YD 다시에서 Y2 다시까지 내려오는 이 효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겠죠. T를 걷지 않았으니까 국공채만 발행했으니까 국공채는 채권 시장에서의 문제인 거지 생산물 시장에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궁극적으로 올라가고 끝 나는 거죠. 끝. 그래서 우리가 ISLM 곡선에서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그것도 그릴까요? 그러면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이걸 작게 그리고 이걸 또 크게 그릴게요. ISLM은 궁극적으로 YD가 있으면 YD만 딱 오르고 마니까 G가 늘어나서 그게 다예요. 여기서는 그냥 늘고 딱 나는 거예요. 쟤는 늘고 세금 때문에 줄어든다면 여기 외생 변수에는 채권이라는 외생 변수는 이 모델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채권은 생산물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영향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IS가 이렇게 가는데 궁극적으로 얘도 승수 효과가 요만큼 발생해요. 합시다. 자, 발생하는데 다시 줄어들어요. 왜? 구축 효과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의 구축 효과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였죠? 어디서 발생하는 거였어요? 채권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는 이러한 효과가 순식간이 아니라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 거니까 T를 거두면서 그와 동시에 재정 정책을 펼친 건데 그래서 아까 보면은 제가 G랑 T 거 설명할 때 경로하면서 위에 승수 효과 쓰고 그 구축 효과 요 모형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을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동시에. 근데 얘는 구축 효과는 이게 늘어나고 나서 얘를 발행하고 나니까 한참 있다 돌아와 보니까 투자가 나중에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궁극적으로 한참 나중에. 자, 그랬을 때 얘는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승수 효과가 있고 구축 효과가 있는 건데 그리고 아까 실제로 T랑 B만 늘린 단순한 재정 정책에서는 구축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효과의 크기 자체를 우리가 또 분석을 해봅시다. 자, Y에서 Y2로 간 건 똑같아요. 이 모형에서도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구축 효과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즉 Y에서 Y0에서 Y1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보면 되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 이루어지냐면 궁극적으로 얼마만큼 이루어지게 되냐면 y2는 똑같고요. 똑같고 요거랑 똑같고 얘는 얼마만큼 이루어지게 되냐면 우리 그거 있죠. 궁극적으로 AD 하면서 IS랑 LA 만나는 그 균형을 찾으러 갈 때 궁극적으로 뒤에 이런 항들이 있었고 요거 있었죠. 요것만큼 변해요. 정확하게는. 아니 외울 거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얘는 자 지금 보면 뭐가 됐든 얘는 단순하게 쥐죠. 얘는 근데 단순하게 쥐가 아니라 앞에 어떤 개수가 붙었죠. 근데 앞에 개수가 붙었는데 여기 지금 1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을 발행하는 게 세금을 걷는 것보다 재정적의 효과는 더 크다. 즉 구축 효과의 범위가 얘보다 조금 더 작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크기의 차이를 보여준 건데 뭐 쓰고 싶으면 써도 되고 근데 이 자체는 뭐가 됐든 팩트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는 갑자기 그 이식을 사용하고 여기 승수에서 왜 이식을 사용하고 여기 식에서 왜 이식을 사용하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답을 해줄 수 있냐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요거는 지금 제가 어느 그래프에서 봤어요. 일단 그 효과 순서를 여기 그래프에서 일단 먼저 봤죠. 그러니까 G랑 T 자체는 일단은 생산물 시장에서 균형이에요. 일단은 생산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애들인 거예요. 외생 변수라도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율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거고 그 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게 통화 시장하고 모든 시장까지 다 통틀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그 종합 지점의 Y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저게 더 효과가 커요. 이게 이것보다. 네. Y에서 Y 제로에서 Y 원 단계 저 파란색 동그라미 거거든요. 1-NPC.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간 그 Y의 변화분이 요만큼이라는 거지. 그럼 혹시 그 필기본 보내준 거 1번에 그럼 여기 뒤에 그거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1번은 뭐냐면 여기 지점에서 여기까지 간 양이 요만큼이라고. 그건 같아. 왜냐면 일단은 단순 승수는 다 같아. 그러니까 G에 영향을 미친 건 생산물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잖아. 그거는 단순 승수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에서 발생한 거고 그래서 이펙트는 같은데 궁극적으로 움직인 양은 같은데 그러니까 1-NPC가 같다라면 같은 건데 NPC가 같으면 그런데 요 구축 효과의 크기가 얘는 생산물 시장에 바로 이펙트를 줘서 이런 효과를 거두는 거고 얘는 그 채권 시장에서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온 거여서 화폐 시장의 종합까지 봐야 돼서 이렇게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로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책은 재정 정책과 확장 통화 정책을 동시에 보는 그러한 정책이었어요. 화폐 공급을 같이 늘리는 거죠. 재정 정책을 하면서 자, G랑 M이 같은 M의 변화분이 같은 이러한 상황인 거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을 둘 다 봐야죠. 왜? 얘도 늘어났으니까. 그쵸? 자, 근데 이거 ISL만 그리면 되는데 사실 어려울 게 없으니까. 자,
이렇게 있고 D를 늘렸어요. 자, G를 늘렸습니다. G1까지 갔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지금 통화량도 이 G를 늘리기 위해서 G0에서 G1까지 올라가는 그 지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시장에서도 MS 그 통화 공급의 양도 늘리겠죠. MS 여기를 M0에서 M1으로 갔다고 할게요. 네. 이렇게 늘리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위에 생산물 시장에서 발생한 거는 G가 움직여서 바뀐 거니까 IS 곡선 자체가 움직일 거고 외생 변수가 움직였으니까. 자, 그럼 IS 곡선이 우하향하는데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어요? 총 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테니까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테고, 그리고 이 화폐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LN 곡선이 늘어나는 같은 소득하에서 이자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발생했기 때문에 LN 곡선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균형을 볼 수 있겠죠. 자, 얘가 일단 얘랑 얘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G0랑 G1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이자율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자율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뭐가 어떤 폭이 어떤 함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 그거는 우리 이전에서 이미 배웠고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이 함수의 그 사이즈가 결정이 될 테니까. 자, 그랬을 때 결정이 되고 나서 궁극적으로 이 변하는 폭은 모르니까 이자율은 모르는데, 뭐가 됐든 y는 여기서 이 점으로 이동하게 되죠. 뭐가 되든 y 자체는 늘어나는 그런 평면을 가지게 되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부축 효과가 존재하지 않아요. 네, 부축 효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세 번째의 정책의 효과예요. 이걸 이제 통화 긴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자율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일단 y는 증가 된다. 그러면 이런 정책 쓰면 되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이고, 이것보다 더할 나위. 그러니까 재정 정책의 제일 가장 큰 한계가 구축 효과인데, 구축 효과가 없는 재정 정책이 여기서 발생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 물음에는 아니라고 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국가와 다른 기관이에요. 중앙은행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그러니까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 거지, 함부로 국가의 그런 정책 기조 하에 맞춰서 하면 안 돼요. 이건 잘라야 되는 말인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이런 짓인 거야. 근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중앙은행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통화은행은 별도의 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별도의 기관으로서 독립성이 제일 중요해. 걔네들은 우리나라 경제 안정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인 거야. 경제 성장보다는 물가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실업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경제 성장도 너무 과열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다 어느 정도 균형성 있게 맞춰서 가야 되는 거지, 경제 성장만 있어서는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 트럼프가 하는 짓이 딱 이런 거지. 너 화폐 이거 안 늘려? 이거 안 할 거야? 나 돈 필요한데 안 할 거야? 야, 안 돼. 야, 안 맞으면 you are fired 하고 막 그런 거지 이제 트럼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돼. 네, 그래요. 트럼프가 대단하지. 이거는 어차피 잘라야 돼서. 자르는 김에 질문해. 질문하는 거. 그 Y 변화율 있잖아요. 그 델타지? 델타 Y? 델타 Y. 균형 재정이랑 공적은 둘 다 그럼 정확히 이게 그러니까 얼마 어디서 어디를 그러니까 자, 지금 뭐야? 야, 이건 어차피 끊어야 되니까 이것만 설명할게. 자, 이렇게 일단 상상하는 거지. 자, 일단 첫 번째로 G랑 T가 늘었어. 같이 늘었어. 자, 그랬을 때 요거 A점, 요거 A 다시점, 요거 B점이라고 하면 A에서 A 다시로 갈 때는
y는 1-npc분의 1 곱하기 델타 g만큼만 움직여. 자, 그런데 A에서 B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점을 봐야 되니까 요거는 y는 g만큼만 움직여. 자, 그런데 이게 본드 채권을 활용해서 했다. 그러면 A에서 A 다시로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얘랑, 근데 A에서 B로 가는 게 정확하게 1-npc 더하기 B 곱하기 H분의 K분의 1 델타 G 이렇게 간다는 거지. 정리됐어? 자, 이 효과가,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1보다 크니까 이게 더 효과가 크다라는 거야.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금을 바로 줄이니까 뭐가 됐든,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인 이펙트는 단번에 주는 게 제일 효과가 커. G가 느니까 Y가 단번에 늘잖아, 그지? 그리고 T가 느니까 Y가 단번에 줄잖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채권 양 공급이 많아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내려가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거쳐야 되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직접 효과가 제일 파급력이 큰 거지. 간접 효과는 파급력이 약하고. 그냥 여기는 어차피 트럼프를 욕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 또 질문. 형그 필기로 그러니까 내가 그 물어보는 게 그 델타 Y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아래 거 뭐냐고 국공채 발에는 그 A에서 A 다시 움직이는 걸 써놓은 거 같고, 그러니까 위에 거는 그 A에서 B로 움직이는 걸 써놓은 거 같아서 이게 아닌가? 그러면 순수 효과는 뭐냐면 이게 순수 효과. 순수 효과 보면 이게 순수 효과. 이따 따로 주면. 이게 순수 효과. 여 밑에 있는 건 순수라고 보기 조금 어려워. 결과인 거지, 결과. 순수라기보다는 결과. 순수 효과 자체는 얘야. 얘네들이야. 자, 다시 끊고. 트럼프 욕을 하면은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다뤄봤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 유효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상대적 유효성 같은 경우 궁극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증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기 부분을 이제 C 늘고 Y 늘고 해가지고 계속 느는 걸 이제 승수 효과라고 하고, 그냥 그거에 의해서 이제 구축 효과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구축 효과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이게 훨씬 더 크고 이게 훨씬 더 작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우리 모형에서도 보다시피 승수 효과가 훨씬 컸죠, 구축 효과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때 영향 요소를 한번 봅시다. 자, 요 요소가 우리 LMA 기울기 할 때 Y 화폐 수요가 소득에 얼마만큼 민감한지가 K였죠. 요때 영향을 미치는 게 K라고. 자, 그리고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얼마만큼 민감한지, 그래서 이자율의 상향 압박이 있을 텐데 그 압박에서 얼마만큼 그 화폐 수요를, 초과 화폐 수요를 빨리 줄여줘가지고 이자율을 조금만 올리게 할지, 그러한 관계를 H라고 했었고, 그리고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 여기에 B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K, H, B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IS나 LM 곡선의 기울기 자체가 달라지고, 그 기울기의 곡선의 차이에 따라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있냐 없느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일단은? 자, 그랬을 때 우리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말한 사람이 케인즈죠. 당연히 케인즈 학파가 재정정책을 옹호할 거고, 그 반대로 되어 있는 고전학파 측이 반대를 하겠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 고전학파가 있고 케인즈가 있고 혹은 케인즈 학파가 있고 통화주의 학파가 있어요. 그 신고전 아니 세고전이나 세케인즈 학파는 이제 다른 개념이니까 합리적 기대를 사용해서 정책의 무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를 보는 거고 고전학파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아니 또 쓸 거야. 자 고전학파 케인즈가 있는데 고전학파 케인즈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정책의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국가가 대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차이인 거고 그러니까 얘는 정책 쓰지 마 시장 온전해 케인즈는 정책 사용해 라는 주장을 가지고 주로 싸운 거고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 싸웠던 애들이 케인즈 학파와 그 다음에 통화주의 학파인데 얘네 둘의 싸움은 통화 정책이 더 우세해 아니면 재정 정책이 더 우세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더 정확하게 들어가자면 케인즈 학파는 정책 사용해야 해 그런데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이 훨씬 더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 통화주의 학파는 고전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정책 안 쓰는 게 좋아 그런데 쓸 거면 만약에 써야 된다면 통화 정책을 써 그러니까 통화주의 학파겠죠. 쓸 거면 통화 정책을 써 라는 주장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재정 정책 자체의 유효성을 따지고 놓고 보는 거는 엿싸움이겠죠. 재정 정책에 효과 있어, 재정 정책에 효과 없어, 통화 정책에 효과 있어, 통화 정책에 효과 없어 이런 식으로 주장할 테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쓰지만 써 이 차이인 거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재정 정책을 옹호하는 쪽은 케인즈 학파일 텐데 그럼 케인즈 학파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케인지안 같은 경우에 궁극적으로 아이가 있을 때 IS 곡선이 좀 가파르게 있고 LN 곡선이 완만한 상황으로 규정해요. 자 그런데 통화주의 학파는 재정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니까 요 학파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자율과 Y의 평면에 있을 때 자, LM이 가파르고 IS가 완만한 그러한 상황을 규정해요. 왜 그런지는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IS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그 다음에 LM의 곡선이 완만할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니까 케인즈 학파는 이러한 모형을 가정할 테고요. 그죠? 이러한 주장을 할 테고요. 통화주의 학파는 LM의 곡선이 가파르고 IS 곡선이 완만해야 이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없다라고 주장하니까 이러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네. 자, 실제로 한번 볼게요. IS 곡선이 움직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제가 필기 보내는 여기에 LN 곡선이 한 번 더 뛰는 게 있어요. 그죠? 필기본을 보면 LN 곡선이 한 번 더 뛰어요. 위로 이렇게 뛰어요. 뛰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하지는 않고 조금 이따 할게요. 좀 이따가 우리 AS까지 하면서 그때 하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지금 해도 되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까다로우니까. 자, 봐봐요. LN 곡선이 완만하면 왜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냐면 부축 효과가 되게 적거든. 부축 효과가 적거든. LN 곡선이 완만하면 승수 효과가 같더라도 부축 효과가 작거든. LN 곡선이 완만하게 되면. 그래서 LN 곡선이 완만한 이러한 가정을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IS 곡선이 상승하게 되면 구축 효과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재정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명시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죠?
하나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K와 H와 B의 그 크기까지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볼게요 한번. 일단은 K부터 한번 해봅시다. K 같은 경우 소득이 늘어났어요. 그에 따라서 화폐 수요가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 만약에 이 양이 많아지면, 내 소득이 늘어나서 화폐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구축 효과의 크기는 커지겠죠, 궁극적으로. 나머지 화살표의 크기가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크게 줘요. 그러니까 B가 크면 B가 크다라고 할게요. 자, B가 크면 예를 들어서 Y가 늘어남에 따라서 MD가 많이 늘어나겠죠. 많이 늘어나면 뭐 H는 B가 다 같다라고 해도 애초에 여기서 출발하는 화폐 수요의 양이 많아져서 초과 화폐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Y 자체에 떨어지는 양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출발하는 지점 자체에 양이 많으니까. 그쵸? 이거는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 K인 작화 같은 경우에는 K가. 자, 이런 상황에서는 K가 크다라고 주장해야 돼요? 작다라고 주장해야 돼요? 작다라고 주장해야죠. 이해됐죠? K가 작아요. 이 모형에서. 자, 그리고 H 같은 경우 H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 화폐 수요에 따라서 이자율 민감도가 되게 둔감하면 이자율의 상승 압박이 있는데 그게 되게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뭐 화폐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뜻이니까, H가 큰 사람들은, 큰 경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훨씬 더 많이 뛰게 되고, 그 초과되는 화폐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구축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K인 작화는 H가 작아야 되는 게 아니라 커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민감해야 이자율이 조금만 오를 거고, 그래야 구축 효과가 작게 발생할 거야. H가 커야 되죠. 민감해야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B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이자율에 투자가 이자율이 민감하면 구축 효과 사이즈도 커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B가 작아져야죠. 케인즈 학파의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높아져도 I는 얼마 안 줄어들걸? 그게 이제 둔감하다는 뜻이고, 둔감하다는 게 B가 작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세 개가 결정되는 거. 이번에 반대로 K가 클수록, 그 다음에 H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B가 클수록 구축 효과의 크기가 커질 테니까, 궁극적으로 이 대장 정책의 효과는 멀티플라이어 이펙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 크라우딩 이펙트,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구축 효과의 크기가 클 테니까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통화주의 학파의 주장인 거고. 됐죠? 이게 지금 케인즈 학파와 통화주의 학파의 기본적인 논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케인즈가 가정하는 그 모형에서, 생산물 시장의 모형에서,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인데, I를 I0 마이너스 B 곱하기 R로 우리가 규정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모형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케인즈는 이 사이즈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 자체가 독립투자를 야성적인 충동,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는, 케인즈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 사이즈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고, 얘는 작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미미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케인즈는 심지어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아예 이 항을 떼어놓고 볼 때도 있어요. 이 항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IS 곡선이 진짜 수직이다라고 주장해요, 케인즈는. 이자율과 상관없다. 독립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 크기가 중요하다.
K인타크에 비해서 요 I 자체 사이즈가 중요한 거고 이자율은 민감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학파 간의 그런 견해 대립도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재정정책을 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 ADAS의 모델.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뭐예요? 총 수요를 결정하는 거죠. 자,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하면 IS에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야? 생산물 시장에서의 Y가 결정된 거죠. 자, LM이 더해져서 AD가 결정이 되어야 그 국가 경제의 총수요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Y가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IS 곡선의 의미가 뭐였냐면 생산물 시장의 균형들이었잖아요. 균형점이 아니라 균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과 Y의 균형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 균형들이 있을 거고 그 균형 중에 하나를 이제 또 찾으러 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AS랑 만나면서 그 균형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우리 지금 아직 여기까지만 한 거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이제 평면을 3개 그릴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장 넘기면 이제 3개의 이제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ISL 모형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ADAS 모형일 거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노동시장 평면에서 명목임금 평면 명목임금 되고 있어. 명목임금 평면에서 우리가 결정이 된다고 했죠. 자, 이 세 개의 동시 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개 시장의 동시 균형을 보면 생산물 시장, 생산물 시장, 화폐 시장, 그리고 노동 시장의 균형이 다 발생되니까 국민 경제가 결정이 될 거예요. 국민 경제 규모 자체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물가도 결정이 될 거고, 고용량도 결정이 될 거고, 다 결정이 될 거예요. 그 동시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ISL 모형에서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ISL 모형에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IS 곡선이 자, 일단 이동하죠. IS 곡선이 자 우측으로 움직이겠죠. 뭐가 됐든 간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IS 곡선이 원에서 오늘로 칩시다. 자, 우리가 아까 재정 정책이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G만 늘렸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재정 정책이 여러 종류들이 있고 여러 종류에 따라서 약간 효과에 그런 차이가 있지만 단순 재정 정책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 M만 늘리는 그 경우 수를 빼면 그 나머지 두 개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숙소 효과가 있었고 구축 효과도 같이 동시에 있었죠. 그런 모델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그냥 G만 늘렸다고 칩시다.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요 같은 경우에 채권을 늘렸다, 그냥 B만 늘렸다라는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LM 곡선이 있는데 LM 곡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써줍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처음에 균형이 여기였었고 y 제로였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만큼 이동하면서 여기까지 이 효과를 뭐라고 하기로 했었죠?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A 다시라고 할게요. 자, A에서 A 다시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랬죠? 승수 효과라고 하기로 했었죠. 자, 승수 효과였고 그리고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즉 이 초과적인 이 GDP, 초과적인 소득에 따른 화폐 시장에서 조정을 보이면서 이자율이 오르게 될 거고요. 그죠? 이자율이 오르면서 동시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균형이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달성된다고 아까 봤었죠? 그죠? 자, 그거를 여기서 일단 가져와 볼게요. 자, AD가 있을 거고 AS가 있을 거예요. 자, AD가 있고 AS가 있을 때 지금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총수요 자체는 일단은 C 플러스 I 플러스 G는 맞으니까 일단은 지금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ISLM 모형을 통해서 도출한 게 AD잖아요. 그러면 G가 움직이면 당연히 AD도 움직이겠죠. 그죠? 당연한 거죠. AD가 이렇게 움직일 건데 좋아요. 움직이는 건 좋은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자 여기가 균형이죠. 처음 시험할 때 균형이에요.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새로운 균형에서 AD가 늘어나면 새로운 균형이 발생하는데 새로운 균형에서 물가가 올라요. P 제로였는데 조금만 기다려봐요. P1으로 올라가요. 이건 B가 맞아요. 지금 B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2라고 할게요. 2. 그러면 지금 A 다시로 새로운 균형을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AD가 일단 오르게 되고 총공곡선은 제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을까? 총공곡선은 뭐가 변해야지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해야지 변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그죠? P expectation이 변해야 변할 수 있는 건데 P expectation이 변해야 총공곡선이 변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지금 P expectation 전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공곡선이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LM 곡선이 좌측으로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순간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을 달성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P1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 A에서 A 다시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B까지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가 이제 Y2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총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보고 싶은 건 IS와 LM의 동시 균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 양은 순수 효과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는 순수 효과와 구축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이 모든 효과를 합한 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이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냥 너무 어려울까 설명 안 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G를 늘려요.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ISLM을 더해야 AD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지금 A에서 A 다시만 움직인 건 어떤 요소만 놓고 본 거예요? A에서 A 다시로 간 건 지금 궁극적으로 승수 효과인데 자, 승수 효과는 지금 어느 시장에서만 일어난 거예요? 생산물 시장에서만 일어난 거죠. 그죠? 생산물 시장에서만 균형이 변했으니까 IS 곡선만 변한 거예요. 그래서 IS 곡선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생산물 시장에서만 움직인 거니까. 자, 그런데 A 다시에서 A 다시까지 올라가게 돼요. 이런 효과는 여러 가지 시장에 의해서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구축 효과까지 발생해야 이 두 개의 효과를 더해야만 총 총 수요 측면, 즉 화폐 시장과 생산물 시장의 동시 균형인 거죠. 이래야지만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 균형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에서 A 다시까지 가는 걸 총수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 못해요. 왜냐? A, D는 우리가 IS와 LM, 즉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동시 균형을 나타낸 선이 AD이기 때문에 얘의 움직임 자체로는 AD 곡선을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동시에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A에서 A 다시까지 가는 그 양이 Y1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Y1이라고 할게요. Y1이라고 하면 이 양이 요 양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이게 지금 구축 효과까지 간 거고, 그런데 장기에는, 자, 요거는 지금 적지 말고 그냥 관찰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자, 이제 사람들이 요때의 그 생산량을 YN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원래 균형이었는데 다른 충격을 줘서, G에 충격을 줘서 지금 Y를 그냥 늘린 거잖아요. 단순하게. 자, 그런 상황에서 늘렸다가 줄였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가격이 P1까지 올랐잖아. 그치? P1까지 올랐잖아. 그러면서 이거 제가 안 그려도 돼요. 제가 YN을 지나가는 이 P1을 지나가는 요 가격에서 기대 물가가 형성이 되겠죠. 1차적으로. 그죠? 자, 그러면 AS가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AS가 이렇게 움직일 텐데, AS가 이렇게 움직이면 또 새로운 균형이 생기죠. AD와 AS의 새로운 균형 어디서 생겨요? 그 위에서 생겨요. 지금 요 지점에서 생겨요. 지금 보여요? 그 위에 점에서 이게 새로운 지금 AD고 여기 새로운 AS인데 새로운 균형이 생겨요. 이걸 지금 무한번 반복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AS는 어디까지 움직이게 되냐면 여기까지 계속해서 움직이겠죠. 물가를 조정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YN에 해당하는 그 AS까지 조정을 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장기에는. 자, 그러니까 지금 왜 내가 A에서 A 다시, 그 다음에 A 다시에서 요 B까지 한국말로는 뭔지 몰라서 물가 수준이 상승해가지고 이런 효과가 발생한 건데, A에서 요 과정은 내가 왜 다시로 표현했냐면 단기에 일어나는 일이고 단기에서 최종점에 A에서 B로 가니까. 근데 B에서 이제 요 과정에서 이 AS가 계속 물가를 조정할 테니까 어디까지? P2까지 조정을 해서 궁극적으로 여기 지점에 맞는 때까지 다시 물가를 조정할 테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점에 도착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평면을 LM 평면에서도 그리면 궁극적으로 여기에 YN이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LM 다시에서 P2에 M0가 있겠죠. M은 지금 안 변했고 P만 변해서 지금 LM이 더 장기에는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지금 시점인 거고, 여기에 이제 단기에 일어나는 일이고, 장기에는 물가를 조정하다 보면서 B에서 C로 P expectation을 변화주면서 장기에는 결국에 YN에 다시 또 수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래야 국가의 총 생산 규모가 결정되는 건데, 여기서 한 번만 잘 살펴볼게요. 다시 자, 봅시다. 자, L 수요가 있어요. 처음에 가격이 P0였죠. P0였으니까 P0 곱하기 MPL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노동 공급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노동 공급이 LS가 P expectation이 P0라고 칩시다. 처음 지점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 AD가 늘어나면 일단 재정정책을 단기에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물가가 늘어나는 효과가 존재하죠. 물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가 늘어나는 거는 이 노동 수요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죠?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이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A 여기가 B점으로 되는 건데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궁극적으로 장기에는 어디까지 가요? P2까지 가죠. P2까지 가기 때문에 LT는 P2까지 움직이는데 그와 동시에 궁극적으로 계속 물가를 조정하면서 이 LS를 P0에서 P1으로 올리고 그러면서 계속 P2로 올려가는 그 무한 반복되는 그런 현상을 제가 여기서 설명했었고요. 그러한 과정이 일어나면서 궁극적으로 이 노동 수요가 P2 곱하기 MPL까지 올라갈 거고요. 장기에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노동 공급도 P expectation을 조정하면서 P2까지 올릴 테니까 그래서 단기에는 이렇게 A에서 B까지만 움직이고 노동시장에서도 그래서 LN이 있으면 여기서 자연 생산량이 있다가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노동량이 늘어났다가 장기는 다시 또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리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그래프 하나만 잘 그릴 줄 알아도 웬만한 건 거의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요거 그래프 정확하게 P 처음에 요게 늘어났는데 요만큼은 승수효과고 요게 부축효과고 근데 우리가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AS의 추계까지 오게 되면 지금 균형점이 P1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프라이스 레벨 이펙트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하고 그게 여기서도 발생한 거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경제가 훨씬 더 이전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점으로 이동한 거예요. 고용량도 많아지고 생산을 더 많이 하는 지점으로 간 건데 가고 나서 궁극적으로 장기의 그 P expectation 왜냐면 P가 궁극적으로 P1이니까 올라가겠지라고 사람들이 예측할 거고 장기에는 그게 완전 예견인 상태가 될 테니까 그래서 P2까지 요 완전 고용량이 달성되는 그 지점까지 P expectation을 조정하면서 P2까지 올라가면서 AS가 올라가고 노동 공급수도 올라가고 노동 수요 곡선이 올라가면서 다시 이 자연 고용량 자연 실업률에 맞는 완전 고용 생산량이 달성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다시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꼭 잘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일단은 뭐 오늘까지 봤던 내용을 총 정리하고 그러면서 통화 시장에 대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